일본 중산층이 지금 조용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도쿄도 몰랐고 일본 정부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지 단 10초 만에 왜 그들이 삶을 버리고 서울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여행도 투자도 아니었습니다. 도쿄에선 불가능했던 삶. 그것이 한국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일본 중산층의 충격적인 서울행. 그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자님, 우리 아파트에서 한국으로 이사간 가족이 벌써 10가족이에요. 그런데 모두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게 소름을 돋게 한 그 한마디였어요. 다시 살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죽어 있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 타카나입니다. 44세, 슈칸 오리엔트 사회부 기자로 18년째 일하고 있어요. 미혼이고 도쿄 외곽에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살고 있죠. 동료들은 저를 감정 없는 기계라고 부를 정도로 냉정하고 분석적인 성격입니다. 팩트만 믿고 데이터만 신뢰해요. 그런 제가 지금 뭔가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받은 제보가 무려 30여 건.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40대에서 50대 초반 중산층 여성들이 가족을 이끌고 한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거였죠. 편집부 회의에서 보고했을 때 편집장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미사키, 그냥 한류붐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단순한 팬심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사를 가고 있거든요. 편집장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뭐, 부동산 투자? 아니면 교육 이민? 하지만 제가 파헤친 자료는 달랐어요. 최근 3년간 한국 거주 일본인 중 여성 비율이 65%. 그 중에서도 40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들의 공통점이었어요. 모두 성공한 중산층 가정이었거든요. 경제적 어려움도 없고 자녀 교육도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행을 선택한 걸까요? 어제 받은 전화가 결정타였습니다. 제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자님, 제 친구가 서울로 떠나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자신이 투명인간 같았는데 서울에서는 존재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투명인간? 존재감? 제 18년 기자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주 트렌드가 아니라고요. 뭔가 훨씬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요. 편집장 앞에 출장 신청서를 던지듯 내밀었어요. 서울로 가겠습니다. 편집장이 놀란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서울로 이사 간다고요? 그게 진짜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취재입니다. 3박 4일만요. 편집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사키, 너까지 한류에 빠진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웃 나라지만 먼 나라 같았죠. 한국? 그 나라로 이주한다고요? 이게 제 첫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십 명의 일본 여성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서울로 향하고 있어요. 그들이 찾은 건 뭘까요? 그들이 버리고 온 건 뭘까요? 인천공항행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찾으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기 봐요, 일본 사람들이네요. 옆을 지나가던 한국인이 작은 목소리로 동반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그냥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이삿짐 박스들을 끌고 나오는 일본인 가족들이었어요. 한 가족, 두 가족이 아니라 줄줄이 나오고 있었죠. 마치 집단 이주라도 하는 것처럼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더니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혹시 일본 분이세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표정을 보니 처음 오신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미 서울에 산지 6개월 됐거든요. 6개월? 그럼 이미 정착한 거네요. 아, 그럼 잠시 여행 오신 건 아니고요? 제가 더 물어보니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이주했어요. 남편도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들도 국제학교 다니고 있어요. 제가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성 뒤로 또 다른 일본인 가족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공항 로비가 일본어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큰 이삿짐들을 끌고 있었죠. 이게 뭔 일이지? 제가 중얼거리자 처음 만난 여성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특히 주부들이 먼저 결정해서 가족을 이끌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와, 이게 뭐야?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쿄 주변의 아파트들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몇 분 후에 버스가 온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더라고요. 도쿄에서도 이런 시스템 없는데. 제가 혼잣말을 하자 옆자리 승객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지하철역을 지나갈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역사 내부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안내 표지판도 일본어로 친절하게 번역되어 있었죠. 공항에서부터 도쿄보다 나은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느낌이었어요. 도쿄는 오래되고 복잡한 느낌이라면 서울은 새롭고 체계적인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외국인을 배려한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서울 여행 처음이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 분들 정말 많이 오세요. 특히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방에 짐을 풀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그 너머로 펼쳐진 서울 시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가? 첫날부터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역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발음이 정확했어요. 도쿄 지하철보다 친절한데? 명동역에 도착해서 더 놀랐습니다. 관광 안내소 직원이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일본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일본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특히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저희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명동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느낀 건데 모든 상점에서 일본어가 통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화장품 가게에서 쇼핑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더 신기한 건 배달 앱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알려준 앱을 깔았는데 일본어 서비스가 완벽하게 지원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편리한데? 점심시간에 한국 음식을 주문해봤습니다. 30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어요. 배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분이시네요. 맛있게 드세요. 오후에는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 환승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안내 표지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전혀 헤매지 않았어요. 강남역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지나가던 대학생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일본어로 대답했더니 그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도 열심히 영어로 길을 알려줬어요. 아, 일본에서 오셨군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지도까지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저녁에는 홍대로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였는데 여기서도 느낀 게 있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일본어로 주문을 받더라고요. 어떤 음료 드릴까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본어 공부하세요? 그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일본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배우게 됐어요.
특히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결제할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카드, 현금, 스마트폰 결제까지 모든 방법이 간편했어요. 도쿄에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많은데 서울은 정말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언제 이렇게 뒤처졌지?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일본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이건 그냥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러 왔는데 정보가 아니라 삶의 모습에 충격받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홍대 언어교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그 여성이 제 취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혹시 일본 분이세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기자인데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을 취재하러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오카다 마리코라고 해요. 서울에 산 지 8개월 됐어요. 드디어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을. 마리코 씨는 46세, 13살 아들과 남편과 함께 서울에 정착했다고 했어요. 도쿄에서는 남편이 회사원이었고 본인은 전업주부였죠. 처음에 남편이 반대 많이 했죠? 제가 물어보니 마리코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청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한국 가자니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제가 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리코 씨가 잠시 멈췄다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들 때문이었어요. 도쿄에서 아들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마리코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아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경쟁이 심하고 따돌림도 있었고 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시게 된 건가요? 마리코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친구 추천으로 서울국제학교 정보를 알게 됐어요. 시스템도 좋고 아이들도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니 마리코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아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여긴 숨 쉴 수 있어요. 그 말에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 쉴 수 있다는 표현이 너무 절절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니 마리코 씨가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교육부터 달라요. 아들 학교에서는 성적보다 아이의 잠재력을 중요하게 봐요.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시고요.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제가 계속 질문하자 마리코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의료진들도 외국인 환자에게 친절하고 통역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요. 일상생활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배달 문화는 정말 신세계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까지 다 배달되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이웃관계 이야기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따뜻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고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챙겨주세요. 마리코 씨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윗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나눠주시고 아래층 아저씨는 아들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세요. 일본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안 했는데 남편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니 마리코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남편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직장 문화가 생각보다 합리적이라고 해요. 야근도 줄었고 동료들도 친근하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마리코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마리코 씨와의 만남 이후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일본인 커뮤니티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37세 워킹맘 유키 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육아맘이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눈치도 보이고 보육원 대기도 길고. 유키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니 유키 씨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워킹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회사에서도 육아 시간을 보장해주고 어린이집도 잘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42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아키코 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40대 여성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려워요. 나이 제한이 심하거든요. 아키코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울은 다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나이보다는 실력을 봐주는 분위기예요. 4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는 사회거든요. 아키코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건 49세 전직 교사 미도리 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교사였다가 다른 일을 하려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봐요. 미도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니 미도리 씨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인생 2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지금 한국어 공부하면서 여행 가이드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만난 건 35세 싱글맘 사치코 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혼한 여성에 대한 시선이 차갑거든요. 특히 아이가 있으면 더 힘들어요. 사치코 씨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서울은 어떤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중요하게 봐요. 사치코 씨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난 건 44세 카페 사장 나오미 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사업하기 어려워요. 은행 대출도 어렵고 주변에서 무시하는 시선도 많고. 나오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울에서는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니 나오미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 창업가를 응원해주는 분위기예요. 정부 지원도 많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다시 꿈꿀 수 있는 도시. 이 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이, 성별, 과거의 실패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들을 서울에서는 다시 꿀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 나이에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문화. 이것이 이들을 서울로 이끈 진짜 이유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서울이 단순한 회복 도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아니라 죽어있던 꿈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도시였습니다. 이날 밤 호텔에서 메모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 온 지 3일째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산층 여성들의 한국 이주 현상에 대한 분석. 제목은 금방 나왔어요.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최근 일본 중산층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뻔한 문장이었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하는 일본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키보드를 치다가 멈추고 다시 치다가 멈추고.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문득 마리코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여긴 숨 쉴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숨을 쉬러 왔다. 이게 뭔가요? 기사 문장이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이잖아요. 황급히 지우고 다시 객관적인 문장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주관적인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들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투명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그들은 나이를 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18년 경력의 기자가 이런 감정적인 글을 쓰다니.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취재가 아니라 공감이었어요. 유키 씨가 말한 워킹맘의 어려움, 아키코 씨가 말한 40대 여성의 한계,
미도리 씨가 말한 인생 이막의 불가능함.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편집장님, 저예요. 미사키. 편집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사키? 밤늦게 왜? 기사는 잘 써지고 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사가 안 써져요. 뭐? 왜? 취재가 안 됐어. 편집장이 당황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취재는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문장이 안 나와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 18년 경력인데. 편집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편집장님, 제가 지금 이상해요. 취재 대상들과 너무 공감하고 있어요. 공감? 기자가 공감하면 어떻게 해? 편집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정보를 쫓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편집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미사키, 너 설마 한국에 빠진 건 아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겠거든요.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하지만 여전히 객관적인 문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나도 다시 꿈꿀 수 있을까? 냉정한 관찰자였던 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획했던 기사는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기사 송고를 보류하고 싶어요. 편집장이 놀란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뭐? 보류? 왜?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회현상 분석으로는 부족해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3박 4일이면 충분하잖아. 편집장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안 돼요. 서울의 진짜 삶을 보여주는 연재를 하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연재? 미사키, 너 정말 이상하다. 편집장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개월 체류 취재 요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편집장이 말했어요. 미사키, 너 진짜 한국에 빠진 거구나. 빠진 게 아니라 이해한 거예요. 이들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3개월 체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사키, 한국에 다시 간다고? 위험하지 않아? 어머니도 불안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일본이 더 안전한데 굳이 왜 그런 곳에 오래 있으려고 하니?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취재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찾았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일본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편집장이 제 요청서를 들고 고개를 저었어요. 미사키, 회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 왜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취재에 3개월이나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편집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동료들도 냉소적이었습니다. 사회부 선배가 비꼬듯 말했어요. 미사키, 너도 한류에 빠진 거 아니야? 후배도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선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마리코 씨의 아들이 웃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유키 씨가 당당한 워킹맘이 된 이야기, 아키코 씨가 40대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게는 단순한 취재 소재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밤늦게 방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정말 취재를 위해 가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3일이 제게 뭔가 중요한 걸 보여줬다는 거였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더 오래 머물러야 했어요. 편집장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찾아오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류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시험해보는 2주였습니다. 3개월 체류 승인을 받고 서울에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서울에 왔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홍익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기초반에 등록하고 싶어요. 접수처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일본 분이시네요. 요즘 일본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강생 절반이 일본 여성들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40대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라고 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미사키 씨. 저 기억하세요? 홍대 카페에서 만났던 마리코예요. 정말 마리코 씨였습니다. 8개월 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마리코 씨, 여기서 한국어 공부하세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네, 부동산 자격증 따려고 해요. 한국어가 더 필요해서 다시 등록했어요. 마리코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부동산 자격증요? 제가 더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일본인들을 도와주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고 싶어요. 마리코 씨의 눈빛이 정말 반짝였습니다. 46세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거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여러 일본인 여성들과 카페에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인터뷰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유키 씨가 찬성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해요. 아키코 씨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매주 토요일 홍대 카페에서 만나는 모임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점점 늘어서 15명이 됐습니다. 서울 언니들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 이게 우리 모임의 이름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연재 기사 보내드릴게요. 편집장이 기대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드디어 쓸만한 거 나왔어? 네, 하지만 예상과는 좀 다를 거예요. 제가 보낸 기사 제목은 이거였어요. 서울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본 여성들 -9는 숫자일 뿐이다.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기였습니다. 마리코 씨부터 시작해서 제가 만난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저 자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도 44세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말이죠.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사키, 이 기사 대반향이야. 독자들이 엄청 관심 있어 해. 정말요? 제가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연재 더 써. 그리고 미사키. 편집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네. 너 정말 변했구나. 3개월이 지나고 도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공항에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서울 특파원으로 계속 일하면 안 될까요? 편집장이 놀란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뭐? 너 정말 눌러앉을 거야? 서울이 제 삶을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서울, 제 2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이곳에서 배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